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2부 14장, 16장이네요. 16장. 네. 네, 학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20장 구제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네, 먼저 똑치님 해주시죠. 네. 제가 16장 학자들에 대하여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 이 편을 읽으면서 저는 니체의 생애에서, 니체가 학자로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교수. 그 시절에 겪었던 니체의 삶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좀 반추하면서 쓴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니체의 생애에서 니체가 학자로 있었던 그때를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니체가 완전 천재였잖아요. 그래서 음, 25살의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25살이면 아직 박사학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위 없이 교수가 된 거죠. 이 천재성을 알아본 리틀이라는 교수가 니체를 학위도 없지만 교수로 채용을 한 거죠. 음, 교수에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니체는 나중에 특별한 논문이나 시험도 없이 자기가 쓴 그 책만으로도 박사학위를 나중에는 이제 받게 되거든요. 네. 이때 이제 10년간 대학에 있으면서 니체가 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후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두통이 오고 뭐 몸이 아프고 막 이런 건강이 점차 나빠지게 돼서 교수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나머지 그 이후에는 긴 여행을 떠나요. 자유롭게 다니면서 자기가 책을 쓰고 또 삶에 대해서 뭐 성찰도 하고 뭐 이런 그 시기를 이제 지나면서 어 많은 저술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몸이 너무 또 아프기도 하니까 이 죽음이 너무 두렵기도 하는데 거기에 맞서 싸우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마 그 영원회귀 사상도 딱 하고 이렇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삶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서 이 삶 자체가 이 니체의 사상이 되고 니체의 사상이 곧 삶이었던 일치가 되었던 그 시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 그러니까 학자라는 타이틀이 없다 보니까 니체가 쓴 글들이 워낙 혁신적이고 파격적이기도 했지만 다른 학자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계속 뭐 팔리지도 않고 인정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도 사실은 자신의 돈으로 이제 출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니체의 이런 학문적 성과들이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니체가 쓴 책 중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니체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내 책을 의심의 학파, 나아가서는 경멸의 학파,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용기의 학파, 즉 대담함을 가르치는 학파라고 불렀다. 일찍이 어느 누구도 악마의 적절한 변호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말해서 신의 적이자 신을 소환하는 자로서 이렇게 깊은 의심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았다고 실제로 나 스스로도 믿지 않는다. 라고 소회를 밝힌 것처럼 니체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사상들을 말을 했지만 이게 주목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그래도 니체의 이런 철학을 용기가 있다, 대담함을 가르친다라고 긍정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내용을 학자들에 대하여라는 이 편에다가 녹여서 쓴 것 같아요. 자신의 그 경험을. 그래서 제가 진정한 학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글 소개를 할 건데요. 언젠가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 양 한 마리가 내가 머리에 쓰고 있던 담쟁이 덩굴을 엮어 만든 관을 먹어치웠다. 먹어치우고 나서는 말했다. 자라투스트라는 더 이상 학자가 아니다. 라고 이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저의 해석이지만 정말 니체의 삶과 이제 대체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 어떤 담쟁이 덩굴을 엮어 만든 관이라는 것은 학자임을 알려주는 어떤 증거, 타이틀, 이런 거라고 봤을 때 니체에게 있어서 대학 교수라는 그 직위였겠죠. 근데 그 대학 교수라는 직위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더 이상 학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 단락을 보면 아이들과 엉겅퀴 그리고 빨간 양귀비꽃에게는 나 아직 학자다. 저들은 순진무구하다. 아기가 있을 때조차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학문을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용기의 학파, 대담함을 가르치는 학파라고 긍정했던 것처럼 아이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학자, 그런 사람한테는 자라투스트라가 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어떤 이에게는 학자가 아니지만 어떤 이에게는 학자다. 상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 학자들을 보면 사실은 이러했다. 나 학자들이 살고 있는 집을 뛰쳐나온 것이다. 그리고는 문을 등 뒤로 힘껏 닫아버렸던 것이다. 나 너무 뜨거워 나 자신의 생각들로 화상을 입고 있다. 그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때가 자주 있다. 그러니 밖으로 먼지투성이 모든 방을 뛰쳐나올 수밖에.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라투스트라가 자신을 학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그런 양과 같은 사람들의 무리를 참지 못하고 나온 거죠. 그 집의 문을 닫고 이제 나온 건데, 왜냐면 본인은 본인의 생각과 사상들로 막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이 끌어넘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화상을 입을 만큼 막 그런 것들이 샘솟는데 이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먼지 투성이인 모든 방을 뛰쳐나올 수밖에라고 얘기한 건 그런 양들 같은 그런 학자들은 사실 그 학자들에게서 나는 건 먼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니체에게 진정한 학자란 자신의 연구의 어떤 토대 위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사람을 진정한 학자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다음에 나오는 글은 그런 진정한 학자가 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사람인데 지금 이 글에 나오는 학자는 그러하지 못하니까 비판이 나오거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저들은 무슨 일에서나 다만 관망자로 남기를 원하며 태양이 자결하는 계단에는 앉지 않으려고 몸을 사린다. 길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자들처럼 저들 또한 그렇게 기다리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낸 사람들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이것은 그러한 학자들이 방관자로서만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태양이 자결하는 계단에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겠죠. 화상을 입겠죠. 그런 어떤 위험함이 있거나 그러면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교양인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교양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아는 채만 하지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학자들 역시 그런 교양인들처럼 그냥 겉모습만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 안을 내면을 보면 빈약하기가 그지없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을 그냥 방관하면서 자기가 정리해서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냈지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방관자로서의 학자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들은 능란하다. 영리한 손가락들을 갖고 있다. 저들은 훌륭한 시계다. 태엽을 제대로 감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저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간을 알리며 보잘것없기는 하지만 소리까지 낸다. 맷돌처럼 절국공리처럼 저들은 일을 한다. 곡물을 던져주기만 하면 된다. 나다를 잘게 빻아 하얀 먼지를 일으킬 줄을 이미 알고들 있었으니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되게 똑똑하다라고 이제 인정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그냥 적당한 어떤 재료만 주면 자료나 재료만 주면 이걸 능숙하게 어떻게 버무려 갖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학문을 쉽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문의 깊이는 그냥 먼지 정도일 뿐이지 그 안에 진정한 뭐 진리나 정수가 담겨져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헛똑똑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똑똑함을 가지고 자기가 알게 된 내용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전의식을 갖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들은 서로를 가까이에서 감시하며 서로를 그다지 믿지 못한다. 잔꾀가 많은 저들은 절름발이 지식을 지닌 자들을 기다린다. 거미가 먹이를 기다리듯이 라고 하면서 이게 학자들이 서로 학자들끼리 서로 결함을 찾으면서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하기 좋은 만만한 상대가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비판하면서 자기가 되게 탁월한 존재라고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공부할 때 학자는 아니지만 무라카미 하루키 우리 소설가 이지만 이 사람의 그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떤 정통적인 어떤 소설가의 길을 밟지 않았잖아요. 다른 일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소설가 되어서 문단에 등단했을 때 정통적인 어떤 그런 루트를 밟아서 온 나머지 그 소설가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거예요.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비판을 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무라카미 하루키는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소설가가 됐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갇혀서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뷰를 마치면서 지금 현재도 저는 주변에서 그런 학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위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뭐 제가 다녔던 학교도 어느 과는 뭐 어느 때 출신의
교수들만 뭐 채용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갖고 와야지만 이 대학에서 교수를 할 수 있다라든가 뭐 그렇게 학위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증명해주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 정치나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돼. 너무 많이 보죠. 그래서 학자들이 자신에게 어떤 치명타가 되거나 위험 부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는 성향들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서 타 분야와 통섭을 이뤄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만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니체잖아요. 니체는 종교도 섭렵하고 그다음에 뭐 고전 문헌학도 섭렵하고 음악도 섭렵하고 뭐 여러 가지 철학도 섭렵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통섭을 한 결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열린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니체 철학이라는 것, 새로운 그 혁신을 이루어낸 거고. 그래서 그런 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나와야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아쉬움이 들었던 게 최근에 있었던 그 의사 파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 의사도 어떻게 보면 학자잖아요. 의학을 공부한 학자인데, 저 사람들이 전체를 보면서 과연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저렇게 특권 의식을 가지고 저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지? 라는 시선으로 사실은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조금 넓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스티븐 잡스가 생각이 나네요. 그가 말했던 창조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스티븐 잡스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아무튼 연결고리가 없는 전혀 다른 것을 서로 연결하고 그거를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력이고 그게 바로 지금 현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인재의 상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학자들에 대하여에서도 니체가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네. 한쪽에 한 분야에만 너무 깊게 매몰되면 다른 분야를 보지 못하고 그러면 그 분야에서 엘리트 의식이나 특권 의식이 자라나게 되고 전체를 보지 못해서 연결할 수 없으니까 창조나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재상은 정말 이렇게 한 분야를 깊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알고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새로운 인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제 똑선님이 다음 장에서 리뷰하실 내용하고도 굉장히 지금 연결되는 내용이죠. 네, 맞아요. 이제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2부 20장 구제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큰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불구자 거렁뱅이들이 짜라투스트라를 감쌌어요. 그때 곱사등 하나가 짜라투스트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처럼 짜라투스트라 너도 우리를 정상인으로 고쳐준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예수님처럼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곱사 등의 혹을 제거하면 그의 넋을 빼앗는 것이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면 그는 차마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한다면 악덕이 따라 붙게 하는 것이다. 눈기, 다리, 혀, 코 하나 없는 것은 하찮게 그지 없는 것이다. 너희가 말하는 비정상인 불구자라고 하는 건 어느 하나가 없는 건데 그 어느 하나가 없는 것은 하찮게 그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보다 더 고약한 것을 보았대요. 그 고약한 게 뭐냐면 그것은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서 다른 것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커다란 눈, 하나의 커다란 주둥이, 하나의 커다란 배를 지닌 자들이다. 나는 이들을 거꾸로 된 불구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가 보기엔 너네들은 불구자가 아니다. 그거는 정말 하찮게 그지없는 불편함 정도이지 자기가 보기엔 나 짜라투스트라가 보기엔 더 고약하고 끔찍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하나가 너무나 거대하고 커서 다른 것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래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들이 진짜 불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된 불구자가 뭐냐라고 표현된 걸 이제 찾아보니까요. 저것은 기다. 사람들만큼이나 거대한 기다. 나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실로 그 기 밑에 불쌍하게도 왜소하고 공핍하며 가냘픈 그 무엇이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이었다.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면 저 멀리서 엄청 거대한 기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기가 있지? 하고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그 기 밑에 콩알만한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되게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어느 거대한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정도로 끔찍했던 것 같아요. 민중의 말로는 그 거대한 기는 어떤 사람, 그것도 어떤 위대한 사람, 곧 천재라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거대한 하나를 갖고 있는 걸 위대하다 그러고 천재라고 얘기를 한대요. 나는 한 가지에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꾸로 된 불구자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솔직히 통용되는 것 같아요. 이 니체가 살았던 시대는 훨씬 100년 전의 사람인데 니체가 그 당시에 천재라고 일컬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느 한 가지에 특출한 재능이 있고 아주 뛰어난 재능이나 기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천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현재까지. 그런데 니체는 그 사람을 불구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 하나의 그 재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응, 나머지 것들이 다 퇴화가 된 거죠. 응, 응, 지금 여기도 묘사한 거 보니까 귀 밑에 아주 왜소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잖아요. 응, 귀만 크고. 그러니까 하나가 너무 발달을 하니 다른 것들이 퇴화가 되어버린 응, 그런 게 정말 거꾸로 된 불구자고 사실 뭐 눈이 안 보이거나 뭐 하나가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가벼운 뭐 이들에 비하면 가벼운 거 아니냐 응.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요즘 시대에 맞는 말이다 이거 진짜 이런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학자들에 대하여에 보면 어느 한 분야에 네. 깊게 파다 보면은 자기만 알고 자기가 뭐 최고라고 느끼고 다른 분야를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의사들 파업하는 거는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으로 이제 밥그릇 싸움이긴 하지만 그 밥그릇 싸움이 너무 지나치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 생명이 위협되는 걸 보지 못하고 자기 밥그릇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거꾸로 된 불구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한 가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을 파편,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는 거. 그리고 전쟁터나 도축장에서처럼 사람들이 토막토막 잘린 채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며 끔찍하고 가장 참고 견디기 힘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느 부분에만 매몰되는 경우를 일컫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때 자라투스트라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니체가 100년 전에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런 유버맨시, 초인이라고 하는 자라투스트라가 할 일은 무엇인가 봤더니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내다보는 미래, 저 미래를 건설하는 데 쓰일 파편 사이를 거닐듯 사람들 사이를 거닌다. 파편과 수수께끼, 그리고 끔찍한 우연, 이것들을 하나로 압축하여 모으는 일이 내가 밤낮으로 노심초사 도모하고 있는 것의 전부이다. 이 얘기하면서 아까 스티븐 잡스 얘기한 게 떠오르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툭치님이 학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네. 말에 덧붙이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떠오르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얘기였죠? 똑치님이 앞으로 음. 새로운 인재들이 새로운 인재들, 우리 대한민국에 음, 그런 인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얘기하신 분, 부분 네. 얘기하신 거죠. 음,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이제 일종의 천재라고 했던 것들이 정말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탁월한 기능을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천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기를 보거나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다 못해서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음, 근데 요즘 김상욱 같은 그런 과학자, 물리학자를 보면 그분은 물리학만 파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철학도 하시고 심지어는 뭐 분사에 관한 그런 학문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엄청 범위를 넓혀서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분이 불교에 가서 물리학을 강의하는데 거기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종교하고도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와 물리학이라는 건 너무너무 다른 파편이잖아요. 음, 근데 이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이 시야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음, 파편과 파편을 다 연결해서 전체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면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고 그럴 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짜라투스트라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짜라투스트라 위버맨시는 그러니까 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파편, 끔찍한 우연, 수수께끼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융합하고 통섭하고. 그래서 그걸 하나로 전체로 볼 수 있는 능력, 전체로 보는 걸 하는 사람이 바로 나 짜라투스트라가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 이렇게 방금 생각이 났는데 네네. 이 그 파편, 수수께끼, 끔찍한 우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있잖아요. 지금 네네. 상황. 네네.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희한한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네. 코로나19가 대표적이고 그것에 의해서 뭐 자연의 변화라든가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라든가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 어떤 파편으로 보이기도 하고 끔찍한 우연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연결에 대해서 왜 이러는지 우리가 나아갈 길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읽는 그런 이런 짜라투스트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저 미국의 덴버인가? 바로 어제까지 40도가 넘는 30에서 40도가 넘는 고온 다습한 기후였는데 바로 그 다음날 폭설이 내렸대요. 영하 2도인가 영하 10도로 내려가가지고 하루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게 수수께끼가 아닌 거죠. 지금 다 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이 코로나19가 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을까요? 이게 정말 파편이고 수수께끼고 끔찍한 우연일까요?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짜라투스트라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대중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힘, 응집시킬 수 있는 힘, 그래서 그 방향을 보고 쭉 달려나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일인가라고 봤을 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었다를 나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다로 전환하는 거. 이게 뭐면 되게 막연하죠.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랬었다는 거는 뭐냐면은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안 계셔서 돈이 없어서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불행했고 불운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랬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불운과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나 이 상황이 싫잖아요, 솔직히. 불운하고 불행한 이 상황이 싫기 때문에 애를 써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면 의지를 발현하게 되는데 의지를 발휘하면 니체는 역정과 분노, 회한, 원한을 동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역정, 분노는 더 강해지고 결국엔 그 역정과 분노는 안갚음 그 자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왜 불운과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발현하면 역정, 분노, 해환, 원한이 동반될까?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을 하면 그 있었던 사실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데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오히려 그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계속 그런 집착이 쌓이고 그럴수록 나의 감정은 원망으로 더 커지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지금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마음 공부 관련 책을 읽어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나한테 안 좋았던 기억이고 안 좋았던 사건들이고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고 넘어가고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편안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 공부할 때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한테 안 좋았던 파편이나 수수께끼, 끔찍한 우연을 의지적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니체는 영혼의 기설이 있잖아요.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그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계속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과거에 나의 그 상황이 싫어서 계속 그걸 벗어나려고 의지적으로 힘을 내놓으면 그 삶 자체가 벌써 벌이잖아요. 나는 그 삶 자체를 계속 살아야 되는데 계속 징벌적인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럼 나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지금 우울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19가 되기를 원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맞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원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거요. 불운, 고난, 기쁨 이런 게 다 있어요. 누구나. 그때 이거를 우연히 일어난 파편화된 사건으로 보지 않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다라는 창조자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래요. 이게 뭐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마음 공부 관련된 책을 보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에서 혹시 똑치님 전적인 책임 기억나세요? 네네. 네. 이 모든 건 나의 책임이 있다. 네.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도 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전적인 책임이란 건 나도 내가 모르게 내가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무의식 속에서는 그걸 계속 내가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실이 벌어진 거죠. 왜 아, 우리가 그랬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긍정하지 못했던 것. 네. 코로나19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코로나19가 나타나길 원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환경을 파괴하고 살아가면 앞으로 큰 재앙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다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솔직히 뚝치님, 이렇게 우리가 석탄, 뭐 석유 이런 화학 발전을 통해 가지고 기후가 변화되고 북극,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하면서 걱정하지 않으셨나요? 걱정이 됐는데 뭔가 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시점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시점에 코로나19가 딱 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지금 그린 뉴딜 정책 막 이렇게 해서 발표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미 다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전 세계인들이 그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갔다면 정말 어느 순간에 정말 멸망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걸 딱 멈춰준 거죠.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다라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일어난 사건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떤 지역에서 어제까지는 30도였는데 하루아침에 폭설이 내리고 지금 우리가 집단으로 길렀던 가축들이 집단 감염된 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따로 파편화된 조각이 아니라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그 사건들을 읽어내서 통일성을 잡아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나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다고 니체는 모든 사건은 연결돼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현재 삶을 긍정하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고난과 고통도 긍정한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삶, 지금 내가 현재 삶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코로나19 때문에 회사에서 안 좋게 그냥 나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불행하죠. 불운하죠. 코로나19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뭐 공고사직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뤘는데 그럼 나는 이때 그거를 계속 원망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지금 이 순간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지금 현재를 긍정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현재를 긍정하면은 다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미래도 다 연결돼 있다는 거야, 니체는. 그래서 내가 현재를 긍정하는 순간 과거도 긍정하는 거고 미래도 긍정하는 거고 결국에는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에 따르면 이 삶은 계속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 그럼 나는 지금 이 생에도 긍정하면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인 거고 그 다음 생에도 똑같이 긍정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순간에도 나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다. 이거는 전적인 책임입니다. 나한테. 그리고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에서 나오는 전적인 책임. 모든 사건은 내가 만들어낸 거다. 전적인 나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지금 그 리뷰 하시는 거 들으니까 제가 그랬었다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에 대한 저의 경험 말해도 돼요? 그럼요. 좋아요. 우리가 이제 독서 모임 하고 나서 책 썼잖아요. 모여 네네. 있는다는 것? 뭐 이런 네네.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쓴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했는데 행복해지지가 않는 이유가 제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릴 때 어떤 경험, 양육의 경험, 그 엄마가 되게 엄하게 많이 야단을 치고 때리고 뭐 이랬던 그런 경험들. 근데 그것
그렇게 이제 자라면서 경쟁 상대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꼭 이겨야겠다. 뭐 이런 어떤 이기지 않으면 나는 또 혼이 나니까 막 이런 생각에서 내 삶을 살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행복하지 않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에 그랬었다를 못 벗어나서 어른이 돼서도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러면 분노와 음, 해완, 원망하는 감정이 늘어나는 거네요. 니체에 그렇죠. 그래서 따르면. 이제, 그런데 독서 모임 하면서 마음 공부하고, 과거에 발목 잡히는 건 온전한 나의 책임이다. 음, 내가 그거를 흘러보내면 된다. 그때 그게 이제 이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그러한 양육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엄마의 위치에서 그러한 양육을 하지 않거든요. 음, 제가 그런 양육을 받아서 어떤 삶을 이제 살았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딸에게는 그러한 양육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음,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과거에 나한테 일어난 그게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저는 되게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이 그렇게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성장을 음. 했다라고 이제 그런 경험을 말해드리고 니체의 싶네. 운명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니체는 네. 도대체 어떤 운명을 갖고 있었냐 하면 니체는 운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제 운명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운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음,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정해진 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그게 무슨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의 그 뭐지? 의미가 없다?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운명관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니체 운명관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운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쩌지 못하는 운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태어날 나라, 국적을 선택할 수 없죠. 그리고 부모,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죠. 이건 다 운명인 거예요, 솔직히. 다 운명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재능도 운명이에요. 솔직히 음악적인 재능, 이거는 타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음, 그리고 공부도 솔직히 머리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뭐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운명이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아, 그러면 니체가 얘기하는 힘의 의지는 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힘의 의지는 이런 거는 선택할 수 없지만, 선택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내가 더 나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 힘, 나의 성장, 나의 힘을 증대하려고 하는 거는 힘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때 힘의 의지를 써야 하는 거고, 이런 운명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니체 운명관을 보면.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니체 운명관을 잘 반영하는 사람이 일본 기업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스시다 고노스케예요.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공 비결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세 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세 가지 은혜가 뭔가 봤더니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 이거 보면 아까 그랬었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원망의 대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은혜의 대상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었고 내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일찍 건강관리에 애써야 했고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기보다 더 학력이 다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스승으로 두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운명관을 보면 그 니체의 운명에는 결국에 아모르 파티거든요.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자기 운명을 사랑한 거잖아요. 어떤 운명이 주어져도 나는 그걸 은혜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거기에서 내가 이때 힘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내가 있는 거는 받아들이고 운명적으로 주어진 거는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힘의 의지를 써서 나의 힘을 증대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은 해가지고 일본 기업 경영의 신으로 불리운 거잖아요. 이 사람 그렇게 힘의 의지를 사용한 거고 이게 바로 단적인 니체 운명관의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혼회귀 사상에 따르면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거고 계속 긍정적으로 삶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에 그랬었다를 나 그렇게 하기를 원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똑치님. 니체도 그 아팠을 때, 엄청 많이 아팠을 때, 그 아픈 것을 글에 썼다라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니체는 자기가 아픈 게 자기가 원했다. 무엇을 위해서 원했을까? 를 생각하다가, 아, 공부를 많이 하라고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철학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내가 건강해서 대학 교수를 계속 하고 있었다면 이런 저서들을 쓰지 못했겠지? 음, 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 니체도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긍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책 한 권 소개해도 될까요? 예, 예,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다를 공부하면서 K무크의 박창국 교수님 강의를 많이 참조하잖아요. 정말 그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네, 너무 감사해서 네. 책을 내셨더라고요.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라는 책인데, 이걸 보면 그 강의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니체의 이 운명의 사상, 아모르 파티에 대한 사상을 설명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삶을 보는 관점이 세 개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하나가 숙명론. 그러니까 운명은 어쩔 수 없어. 나는 바꿀 수 없어. 운명에 따라서 그냥 살아야 돼. 다 포기하고 운명대로 내가 아무리 뭘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숙명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유의지 철학인데 이것은 나는 운명 따위에 지배당하지 않아. 나는 내 자신으로 운명을 이길 수 있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이제 그걸 극복해내는 사람들도 사실은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크나큰 성취감을 느끼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패배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아모르 파티 운명의 사상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명은 주어지는 거니까 운명대로 긍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긍정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고난과 불운이 나한테 왜 왔을까?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단 말이지.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되기를 원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힘을 증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음, 최근에 저랑 되게 친한 음, 친구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갑자기 사춘기인지 뭔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변해 버린 거예요. 음, 막 학교도 안 가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음, 그럴 때 제가 왜 이 일이 너에게 벌어졌을까? 음, 너한테 도대체 뭘 하라고 지금 이 일이 너한테 벌어졌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 라고 이제 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러다가 이 친구가 그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이와 많은 시간을 못 보냈구나. 내가 음, 일한다고 음, 아이를 너무 많이 혼자 두었구나. 이 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직장에 휴직을 내고 음, 지금 그 딸아이와 함께 음. 굉장히 많은 경험과 시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고난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되게 긍정하면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네.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예를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하네요. 근데 니체를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읽기는 정말 어렵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철학자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공부하기 전에는 되게 불운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아니다. 얘가 그걸 원했구나. 음, 니체는 그런 삶을 원했구나. 그리고 행복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음.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